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의무 표시하는 제도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S 뉴스 24가 의무 표시 4개월을 전후해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를 둘러본 결과입니다. 네, 하지만 농가들은 비수기에 달걀 재고가 쌓이면 산란 일자를 기준으로 헐값 판매 현상이 발생하진 않을까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달걀 껍데기, 즉 난각의 산란 일자를 의무 표기하는 제도가 우려와 달리 무난히 정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뉴스24가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들을 둘러본 결과 대부분 산란 일자 표기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대형마트 100%, 중소형 마트의 99%가 산란 일자를 표기한 달걀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소비자도 달걀을 구매할 때 산란 일자 표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소비자 531명을 조사한 결과 60.5%가 달걀을 구매할 때 산란 일자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산란 일자로 달걀의 신선도를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농가들도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을 하고 표기도 준수하는 등 산란 일자 표기에 차츰 적응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농가들이 8월 이전부터 산란 성게를 적극적으로 도태한 것이 산란일자 의무 표기를 빠르게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농경연의 농업관 측에 따르면 7월에서 9월 농가들이 강제로 도태시킨 마리수는 지난해 442만 마리보다 2배 이상 많은 971만 마리에 달합니다. 하지만 농가들 사이에선 달걀 비수기 때 적체 현상이 벌어질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지금은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수급 조절을 하고 있지만 비수기 때는 수급 조절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입니다. 사육 마리수가 늘어나거나 날이 따뜻해져 달걀 생산성이 향상되면 달걀이 얼마든지 재고로 남을 위험성이 있는 데다 재고가 생기면 유통상인들은 산란 일자별로 달걀을 골라갈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매일 계란 한 알씩 생산을 하고 있는데 비수기와 성수기가 이제 뚜렷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 추석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계란이 생산되면 바로바로 유통이 될 수 있는데, 비수기, 방학이라든지 이제 한여름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란이 적체돼서 어찌 보면은 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농가들은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N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는지에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예산은 공익형 직불제 예산과 자연재해 안전망 예산의 확충입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주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알아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보다 1조 1,147억 원, 7.6% 늘어난 15조 7,74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공익형 직불제 개편 예산. 현행 직불제를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즉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는 데 2조 4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경영 이양 직불금 390억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 보전 직불금 200억 원, 폐업 지원금 720억 원, 2019년산 쌀 변동 직불금 2,384억 원은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 해서 쌀 이외 모든 작물에 대해서 동일 금액을 지급을 하고 경영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 농가는 좀 더 우대하는 방식으로 차등하는 지급 체계를 가져가면서 생태라든지 환경, 농업이 공익적으로 기여해야 되는 그런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사람 중심의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3,260억 원에서 내년 6,4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해보험 품목도 올해 62개에서 내년 67개로 늘리고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농가 가입률을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712억 원에서 17.1% 증가한 83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쌀 산업 개편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됩니다.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즉 쌀 생산 조정제가 내년에도 추진됩니다. 참여 농가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1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으로 올해와 같고 이를 위해 예산 55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대상 면적은 2만 헥타르로 지난해와 올해 최대 5만 5천 헥타르에 비해 대폭 줄었습니다. 농식품부 측은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벼재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상 면적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를 50헥타르 이상으로 단지화하기 위한 예산 222억 원도 마련됐습니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 혁신도 주요 과제로 추진됩니다. 먼저 농업관 측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16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예산은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조사 분석, 현장 실측 조사 등에 사용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산지 기동반 인원도 현재 2명에서 21명으로 대폭 증원됩니다. 아울러 농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고 주요 품목별 소비 관측을 지원하는 데 11억 원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또 직거래 농산물 구매 자금 지원에 523억 원, 달걀 공판장 출하 촉진 사업에 200억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입니다. 농업활동으로 돌봄이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3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 4개소의 거점 농장을 지원하는 사업에 6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거점 농장은 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과 현장 교육, 인근 농가의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급식 등을 활용한 로컬푸드 소비 체계를 확산하고 지역 시민사회 주도의 지역 단위 유통 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5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 푸드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소비 모델을 만드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해 귀농 귀촌 인구는 50만 명에 이르고 젊은 층의 귀농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청년농의 농촌 정착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특히 원주민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연천군의 한 마을. 2년 전 귀농한 동현 씨는 아직도 농사 한 번 짓지 못했습니다. 하우스 안엔 온갖 잡동사니만 가득합니다. 융자가 안 돼가 대출이 안 돼가지고 저는 후계농인데 왜 대출이 안 되니까 임대한 땅은 담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 안 되는 거였으면은 나라에서 왜 나를 뽑았냐. 후계농인데 후계농으로. 후계농으로 선정됐지만 임대한 땅이라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을 주민들과의 불화라고 합니다. 동현 씨의 임대한 땅에 쓰레기가 가득하다며 마을 이장이 민원을 넣은 겁니다. 정착을 잘하려면은 이상 그 동네 어른들을 먼저 찾아봐라 그야. 이런 식으로 와서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와서 쓰레기나 방치하고. 집 한 칸도 마련하지 못해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동현 씨는 오늘도 마을 주민들과의 대립을 겪으면서 나홀로 농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박성웅 씨는 학업 때문에 외지로 나갔다가 얼마 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터를 잡았습니다. 어린 시절 농사를 짓던 부모님을 보고 자랐지만 직접 뛰어든 농사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마을 주민들의 텃세. 시골 같은 경우는 인정 같은 게 더 많다고들 이렇게 많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원주민으로 계셨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가치관의 차이가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 마을에 설치한 반사판과 CCTV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대의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이제 노인분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순발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반사판 거울이 없는 그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설치를 했죠. 근데 네가 뭔데 그거를 허락도 없이 시에다 요청을 하느냐.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귀농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원주민과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귀농인이 마을 주민과 갈등을 겪는 이유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선입견과 텃세를 꼽았습니다. 또 타 농촌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도 지역민과의 갈등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제일 힘들어하시는 거는 뭐 영농 실패라든가 아니면 지역민과의 이제 갈등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농촌에 오면 뭐 여유롭고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막상 오면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이제 삶의 터전이다 보니까 이제 치열한 부분도 많거든요. 전문가들은 귀농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신중한 자세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귀농 교육을 이수한 귀농인과 그렇지 않은 귀농인의 첫 해와 5년째 농업소득 증가폭을 분석해본 결과 2배 이상 차이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년 전 다니던 직장을 과감히 그만두고 가족이 함께 귀농을 선택한 김종식 씨의 성공 비결은 바로 오랜 준비. 철저히 준비를 했어도 자리를 잡기까지 위기도 여러 번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우스를 중축할 만큼 방울토마토 농사도 호황입니다. 귀농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도 김종식 씨 가족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무엇보다 신경을 쓴 건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딱 나와서 다 자기네들이 앞서서 하고 하니까 우리가 안 잘못할 수가 있어? 예. 그 아들도 그냥 청년이라도 아버지랑 꼭 나와요, 여기. 도시민 10명 중 3명은 은퇴 후 귀농 귀촌을 희망한다는 귀농 귀촌 인구 50만 명 시대. 귀농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8시 30분 이슈 현장 속으로 해서 전해드립니다. NBS 뉴스 이영가입니다. 내년 1학기부터는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비농대 재학생들도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수한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학기부터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농대 3, 4학년에서 농대, 비농대 3, 4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수한 청년들을 농업농촌 분야로 유입시키기 위해 올해 2학기 첫 도입된 청년 창업 육성 장학금은 졸업 후에 영농 또는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장학금 수혜 학생은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성 지원금인 학업장려금을 학기당 200만 원씩 최장 4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혜 대상은 장학금 수혜 횟수의 6개월을 곱한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농업농촌 분야에서 일해야 하고 학기당 25시간의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엔 농대 3학년 이상이었으나 내년 1학기부터는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재학생 중 3학년 이상, 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들어 비농업 전공 청년들의 농업농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19년 2학기 때 청년농 장학생을 선발을 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 가능성을 이제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20년 1학기부터는 이제 지원 대상을 비농대생까지 확대를 해가지고요. 기존 농업계 학생 외에 또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이 우리 농업농촌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481명을 선발해 지원했지만 내년 1학기엔 800명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다만 농업농촌 분야 진출 가능성을 고려해 농대생 600명, 비농업 전공 대학생 200명을 뽑을 계획이며 1월 7일까지 농어촌 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계 대학 진학 확대와 농민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식품 인재 장학금과 농업인 자녀 장학금 신청도 함께 받습니다. 두 장학금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자금이 부족한 청년농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농림수산발전기금을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만 39세 이하 농민으로
사업 신청일 기준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업비 지원의 경우 운영자금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가공 생산 설비 자금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희망농민은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 등의 신청 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충청북도가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도내 주요 철새 서식지와 하천 주변에 대한 출입 통제 소독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가금 농가에서는 출입 축산 차량에 대한 3단계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취약 축종인 산란개 종개의 강제 환호가 금지되며 산란노개는 반드시 도축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관계자는 철새로부터 AI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위험 시기 동안 축산 차량과 가금 농장 종사자는 철새 도래지 방문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철새 도래 시기 AI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보호 관련 불법 행위를 한 59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동물 학대 행위 6건, 무허가 동물 생산업 8건, 무등록 미용업과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 전시업 2건 등 모두 67건입니다. 도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동물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주스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한솔바이오 한방과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 인삼 자연 주스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과일과 채소를 혼합한 주스에 새싹 인삼과 수산 분말을 첨가해 기능성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사포닌 함량이 가장 높은 시기에 수확한 새싹 인삼이 사용됩니다. 도 농기원은 새싹 인삼의 유효 성분을 최대로 높이는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부가가치의 향상을 위한 가공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새싹 인삼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나는 볼거리도 배가 고프면 충분히 즐길 수 없다는 뜻인데요. 정부에선 지난 2007년부터 지역의 볼거리와 향토 음식을 결합한 농가 맛집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로 연계하는 농가 맛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철 사냐초를 넣은 비빔밥, 강된장과 비슷한 뽁짝장, 여기에 덤으로 눈이 즐거운 볼거리까지 말만 들어도 가보고 싶은 이곳은 시내 유명 맛집이 아닙니다. 농가 맛집에서만 즐길 수 있는 풍경인데요. 농가 맛집은 2007년 농촌진흥청이 향토 음식을 발굴,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 향토 음식 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한 걸 말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육성해온 농가 맛집은 처음 20개소에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32개소, 2017년까지 총 117개소가 발굴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로는 농진청에서 신규 농가 맛집을 선정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도농업기술원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가 맛집이 주목받는 이유는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욕구 때문인데요. 직접 기른 농산물을 활용해 그 자리에서 요리해주는 농가 맛집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와 간결한 유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맛과 건강, 또 환경까지 챙기려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향토 음식이라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는데요. 향토 음식이란 특정 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식료품을 활용해서 지방 특유의 방법으로 만드는 요리나 예부터 그 지역 사람들이 먹던 요리를 말합니다. 지역 특유의 식습관, 재료, 조리법 등이 함축돼 있는 데다 자연에서 몸과 마음의 치유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멀리서 찾아가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또 농가 입장에서도 농가 맛집은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또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서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농가 맛집에 선정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신청 농가가 향토 음식의 상품화를 위한 개발 역량이 충분한지, 그리고 지역 유휴 인력 및 자원 활용이 가능한지입니다. 이 때문에 시내 중심 지역은 배제되고 외식업 운영자나 단일 농가 역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 맛집 사업이 12년 차를 맞으면서 성장 궤도에 올라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일부 농가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향토 음식을 주제로 컨셉을 설정하고 지역 관광이나 세부 사업과 연계되는 이야기를 구축해서 관광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민의 진정성과 이야기를 진솔한 먹거리로 풀어낸 농가 맛집이라면 어디서든 환영받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